안녕하세요. 역사를 배우는 용산공원 옹고지용의 김홍렬입니다. 용산공원의 역사를 찾아서 하나씩 배워가는 옹고지용, 즉 옛것을 통해 용산공원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메인포스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우스포스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메인포스트에 비해 지역도 더 넓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질비해 있었던 사우스포스트의 장소들을 살펴봅니다. 사우스포스트는 메인포스트와 달리 어떤 지역들인지,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포스트 시간에 이어서 김종원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재대학교의 김종원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하태현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태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메인포스트 편에서 용산기지와 깊은 인연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어서 연구원님은 용산공원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용산기지 카투사 헌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용산기지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인포스트를 살펴보면서 시청자분들께 꼭 가보셨으면 하는 장소를 추천해 주셨는데, 교수님, 사우스포스트에서 추천할 만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용산기지 그 원형적 지형이 그대로 잘 남아있는 둔지산 일대를 권하고 싶습니다. 둔지산 일대는 이 지역이 일본군에 의해 용산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둔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군기지 이전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되었던 지역으로 이 지역이 원래의 모습이 그런대로 잘 남아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지역은 둔지산 일대의 다양한 구릉을 형성하여 용산기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은 일본군이 생활지역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둔지산에서 북쪽으로 남산과 남쪽으로 관악산의 경관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원님은 추천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용산기지가 미군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있던 공간임을 기억해주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식당과 우체국, 소방서와 은행, 그리고 이제 정비소와 세탁소 등 생활시설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시던 한국인 노동자분들도 계시는데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추천해도 좋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장소들의 가려진 이야기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우스포스트에는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이 많아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우스포스트의 주요 장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잇는 주요 도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8군 도로는 알파벳 B를 따서 B도로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부대나 인물들의 이름을 도로명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B도로는 미8군 도로로 불리게 된 건데요. 교수님, 당시 미8군 도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 제8군이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미8군 도로라고 불리웁니다. 이 도로는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컸는데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신속하게 이동시켜서 전선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즉 용산기지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용산기지가 반환된 다음에도 이 도로는 용산공원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미8군 도로에 대해서 연구원님은 어떤 특징을 꼽을 수 있을까요? 미8군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그 폭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포병에 제일 큰 포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넓게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면, 이 도로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부터 후암동에 이르기까지를 직선으로 빠르게 가로지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길은 미군 사용 시기에도 일반 차량이 가장 통행량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덧붙이자면 미8군 도로 바로 옆에 소방서나 편의시설, 워커센터나 호텔 등 중요 기반 시설들도 건설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8군 도로를 비롯한 사우스포스트의 군용 도로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8군 도로를 비롯한 그 군용도로의 특징은 군사적 기능보다도 생활적 기능을 우선시했다라는 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용산기지라고 한다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곳이 군사기지로서만 기능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곳의 기본적 성격은 군사기지였습니다. 다만 용산은 미군기지 중에서도 마을 커뮤니티로서의 성격이 강한 공간이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어린이들,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죠. 미8군 도로를 비롯한 군용도로와 표지판 등은 아침이면 군인들이 뜀박질을 하는 곳이자 학생들이 통학하던 길이기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지 안에서 주행 속도도 제한되었고요. 용산기지 주요 도로 교차로에 보면 스탑이라고 하는 정지 사인이 눈에 띄는데요. 용관님, 그 미국의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용산기지 주요 도로 교차로에 있는 스탑 사인 앞에서는 모든 차량이 정차한 뒤에 다시 지나가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아니라 주한 미군 규정을 따르는 것인데요. 교차로 스탑 사인 앞에서 모든 차량이 한 번은 정차한다는 것,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 차량이 먼저 멈춰야 한다는 점과 함께 주거지역, 학교, 주차장에 따라 다른 속도 제한을 둔 것도 용산기지 도로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8군 도로만큼이나 특색이 있는 또 하나의 도로가 미10군단 도로입니다. 묘지도로라고 이름이 불리기도 하는데 교수님, 왜 이렇게 불리게 된 걸까요? 제10군단 도로는 사우스포스트 지역이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뒤편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되어 있던 도로인데 제10군단이 도로를 정비하여 제10군단 도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동서로 연결된 길에는 대촌마을, 그러니까 큰 마을이라고 불리었죠. 여러 마을들이 있었고 주변에 이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또 무덤 또한 이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묘지도로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제10군단 도로 주변에서 지금도 여러 묘지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로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니 묘지도로라는 이름이 이해가 됩니다. 앞서 살펴본 미8군 도로와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용건님, 미10군단 도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미10군단 도로도 미8군 도로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한국주차군 사령부와 사당산 관사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한 도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8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하면서 1970년대 이후에 한국전 참전부대 이름을 따서 미10군단 도로라 불리게 되었는데 사실 언제부터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10군단 도로는 14번 게이트에서 6번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도로인데요. 미10군단 도로는 용산기지 장교주택가와 병원 그리고 대형 식료품점으로부터 주요 도로인 미8군 도로까지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이제 사우스포스트의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에 관련한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수감옥은 당시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위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원래 위수는 일정 지역을 돌며 경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군 담당하고 있는 군사 지역에서 군법을 어겼던 군인들을 붙잡아두는 감옥이라 하여 일본군 위수감옥이라 하였습니다. 이 감옥이 용산 병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 위수감옥이 왜 사우스포스트에 있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용산이 일본군 병영이었을 때 메인포스트 지역은 이제 야전군이 많이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포스트 지역은 작전을 총괄하는 일본군 병영이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즉 지금이 메인포스트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군 기지였을 때는 그 메인포스트 지역에 보병과 포병, 기병 등 야전군이 배치되었던 곳이고 사우스포스트 지역은 사령부, 총독, 청사 등이 위치한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군사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군법을 어긴 군인들에 대해서 징계를 집행했던 지역도 사우스포스트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군법을 어긴 군인들에 대해서 일반 군인들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서 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용산 병영이 주로 둔지산에서 서면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위수 과목은 둔지산에서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 병영과 동면이 위수 과목이 분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분리시켜서 특별한 경비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네, 위수 과목이 사우스포스트의 둔지산을 활용한 이유가 있는 존재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지리적 특징만큼이나 건축적인 특징도 궁금해집니다. 연구원님, 위수 과목의 건축적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치를 보시면 그 벽돌 담장 안으로는 감방과 이제 신체 검사실, 작업장과 체조시설, 그리고 시체실 등이 있었고요. 담장 밖에는 관리본부인 청사와 부속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청사 안에는 감옥장실, 사무실, 간수대기실, 신문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시체실이 있던 자리 옆에는 비상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시신을 내가는 어떤 시구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활용도가 꽤 높았던 것 같은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위수 과목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광복 이후 위수 형무소는 미군이 담당하는 제7 보병사단 구금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래 미군 범죄자를 가두기 위한 시설이었는데요. 1949년에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대한민국 육군형무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군이 다시 주둔하면서 제65 의무여단 본부가 이곳을 마지막으로 사용했고 2017년에 이전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육군영무소로 사용되었던 당시에 누가 수험되었나요? 원래 위수 과목은 일본군 중에 군법을 어긴 일본군을 가두기 위한 곳이었는데 오히려 독립운동을 했던 강기동 선생님이 감금되었었고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와 또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김두한이 해방 전국이 혼돈 속에서 미 군정에 의해 당시 미 7사단 구금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건물은 감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병원으로 이용되었던 옛 원투원 병원에서도 과거의 순간을 엿볼 수 있는데요. 교수님, 이 병원의 이름이 원투원이라는 숫자가 붙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1950년대부터 용산 기지 내에서 미군이 서울 군병원이 있었고 1971년 인천 부평에 있었던 미 8군 후성병원이었던 원투원 병원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미군 병원 시설이 통합되었습니다. 이때 미군 병원 부대의 번호였던 원투원이 그대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흔히 원투원 병원이라고 불리우는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원투원 병원이 미군의 종합병원으로도 가장 규모도 크고 병원의 역사와 함께 다양하게 활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용산기지 원투원 병원은 어떤 변화를 거쳐왔나요? 용산에 미군 병원이 세워진 것은 1959년으로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구 용산 총독관절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미군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1969년에 부평기지에 있던 원투원 후송병원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병원을 증축하여 71년에 개원을 하였고요. 2019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원투원 병원은 전방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상을 입었을 때 치료를 받으러 오는 곳이고 용산기지 내에서도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원투원 병원이 위치한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용산 총독관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용산 총독관저는 어떤 역할을 한 건물입니까? 원래 원투원 병원이 있는 자리는 일본 총독관저가 있던 곳으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면서 병원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총독관저는 식민통치 권력이 최정점에 있었던 조선 총독이 집무 및 거주를 하는 공간으로 식민지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귀빈들을 위한 연회나 접대 장소로서 규모가 큰 건물이었습니다. 특히 구릉을 사이에 두고 용산역 쪽의 조선군 사령부 청사와 지하 방공호로 연결되는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눠본 이야기를 통해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에 현존하는 건물들이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스포스트 하면 미 8군 장교클럽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군의 생활 그리고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당시 미8군 장교 클럽의 주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미8군 소속 장교들이 군 업무뿐만 아니라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해서 이용했던 곳입니다. 당시 서울 소재 장교들이 사교와 모임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사교와 모임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내부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클럽 내에는 식당과 주점, 또 오락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실외에는 테니스장과 수영장 등이 있어서 장교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으로 본다면 복지가 좋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연구원님, 미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만큼 건축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8군 장교 클럽은 복합 시설인 만큼 각 공간에 맞도록 지어졌다는 점이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1959년에 개방형 장교 식당으로도 불렸는데요. 장교 클럽 중심 공간에는 식당이 있고 한쪽에는 무대가 있어서 공연이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1972년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고 파티룸과 클럽룸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측을 증축해서 식당과 바, 주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좌측 출입구에는 돌출된 현관을 설치해서 조경을 정비하고 격식 있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미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만큼 미8군 장교클럽이 상징하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기에 상징성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 미8군 장교클럽은 단순히 군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기능 외에도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과 교류, 또 친교의 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로 회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징적인 건물로 회자되는 것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군 주요 행사들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칵테일 파티를 열었을 때 김현철 내각수반이 동반했다거나 미 육군사관학교 창립일 만찬 행사, 한미연합군 사령관 취임식, 그리고 조찬 기도회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1970년대에 이곳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 고위 관료직들이 만찬을 나누면서 의견을 조율한 곳이기도 했고 기자회견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클럽과 연회장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실무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8군 장교클럽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면 거주할 공간도 있었을 텐데, 미군들이 거주 공간인 장교 숙소 단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 장교 숙소 단지는 어떤 형태의 주거 건물입니까? 용산 부분 개방부지 장교 숙소 5단지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주택이 16동이 있고요. 관리소와 타가소까지 합치면 18개의 동이 있습니다. 건물에 LH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986년에 한국 정부가 미군 장교 숙소를 건설했고 임대에 운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다른 이름은 블랙호크 빌리지입니다. 그 이름은 이전에 미군 헬기장으로 사용되었던 데에서 비롯하는데요. 용산기지에는 장교 숙소 단지가 여럿이 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한 곳과 같이 독립된 건물 한 채를 반으로 나눠서 두 가정이 사용하는 독립된 주거 공간도 있었고요. 버크타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고층 빌라 형태로 주거하는 방식, 그리고 4단지, 5단지, 7단지와 같이 3층 규모의 저층 빌라 건물의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숙소 단지는 미군 장교 본인 외에도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에는 장교 숙소 단지가 3곳이 조성되어 운영됐습니다. 그중 한 곳인 5단지라고 하는 곳이 현재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는 곳이죠. 장교 숙소 단지는 용산에 주둔한 미군 장교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기지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활용된 지 어느덧 40-50년 정도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용산기지에서 주거단지가 갖는 장소적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장교 숙소단지는 어떤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 용산기지의 주거는 그 일본의 다다미, 한국의 온돌, 또 러시아의 빼치카, 또 미국의 응접실, 이런 전 세계의 주거 유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 용산기지는 다른 미군 기지와 달리
미군들이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장교 숙소단지가 대표적인 예고, 미군들이 기지 내에서 주거단지를 형성하게 되면서 아주 독특한 용산 기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군들이 이곳에서 교육과 상업 또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미국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용산 기지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래곤힐 호텔이 들어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400실 규모의 객실을 보유하는 시설로 변화했고, 또한 레스토랑, 바, 연회장,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등이 부대 시설을 갖추어서 미군들과 그 가족들 또 은퇴한 미군들이 머물 수 있는 리조트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드래곤힐 호텔의 활용적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았고 지리적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드래곤힐 호텔 부지가 가진 지리적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남산에서 한강 사이에 놓여 있고 둔지산 자락에 있는 곳으로서 경관적으로도 주목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드래곤힐 호텔에서 메인 포스트로 연결되는 다리 위에서는 남산공원 어린이회관과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기도 하죠. 만약 드래곤힐 호텔 바로 앞에 게이트가 개방되거나 사우스포스트 구역이 전면 개방이 되었을 때 이곳으로 오르는 길이 그대로 보존만 된다면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빌딩 숲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서울의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공간감이란 말이 참 인상 깊게 들립니다. 앞으로 변화할 용산공원이 서울의 공간감을 대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용산기지가 용산공원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우스포스트 내의 자연과 생태환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우스포스트의 생태환경, 자연을 대표하는 곳이 둔지산인데요. 교수님, 둔지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원래 둔지산은 남산의 두 봉우리 중 동쪽에 있는 봉우리에서 이어지는 산맥이 남쪽의 한강으로 뻗은 지형지대를 말합니다. 일본군이 병영을 건설하기 직전까지 둔지산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장소였습니다. 마을을 이룬 후 군사지역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군사지역 내에 둔지산은 또 어떤 기능을 수행했습니까? 네, 군사지역 내에서 군인들이 훈련과 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고, 둔지산의 높은 지대는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 따라서 통신시설의 이동 및 설치를 위한 훈련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물탱크 시설이 있었고,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지역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둔지산이 가진 기능이 여러모로 중요했군요. 연구원님, 용산공원 속에서 향후 둔지산의 활용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둔지산 자락에 있는 건축물들은 저층으로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둔지산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고 있어서 꿩이나 야생동물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인데요. 도심 속에서 초록빛으로 물든 나무가 우거진 곳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용산기지에는 드래곤힐 호텔 외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둔지산을 중심으로 한 지형을 통해 서울의 옛날 길들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은 용산기지와 인연을 시작으로 용산공원 조성에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용산기지가 용산공원으로 어떻게 조성되어 나가길 바라지는지 연구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산기지가 공원이 된다면 어떤 풍경일지 그리고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누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누구의 기억을 소환할 것인지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조금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군기지에서 시민사회로 반환될 때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용산기지라는 측면과 생태공원이라는 차원 그리고 역사 문화가 깃들어 있는 유산임을 모두 포함된 도심성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더 추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2011년에 용산기지를 연구하면서 이곳은 일본군 기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밀 조사를 하면서 일본군 기지보다는
미군이 사용하면서 미군 시설로 많이 개조되었고 많은 부분이 신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야말로 미군 기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조사 시에는 중요한 건물을 집중해서 남겨야 할 각각의 건물에 집중하였는데 점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형과 군 기지로서의 경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군대의 어떤 조경, 그러니까 밀리터리 랜드스케이프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국가유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산기지를 어떻게 고스란히 남겨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였는데 지금은 용산공원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죠. 이는 제가 파리에 출장을 가서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을 보면서 아주 좋은 건물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또 미래 가치로서 일상생활이 더욱더 풍요롭게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곳은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의견을 통해서 용산공원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고 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사우스 포스트 지역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용산기지 공간에 담긴 건축과 장소적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회차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용산기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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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에는 많은 역사적, 문화적 장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야기를 확대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역사로 배우는 용산공원 옹구지용,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